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손실이 나고 있는데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아니면 이 기회에 더 사야 하나?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워런 버핏도 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고민 정도가 아닙니다. 버핏은 이 고민 때문에 수조 원을 날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오늘 영상에서는 워런 버핏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세 가지 실패 투자를 다룹니다. 덱스터 슈즈, 테스코 그리고 항공주. 각각의 손실 규모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실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투자자를 만든다는 것.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이 채널에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버핏의 첫 번째 실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3년 가을, 버핏은 한 회사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 회사는 미국 메인주에 있는 신발 제조 회사였는데 이름이 덱스터 슈즈였습니다. 당시 덱스터 슈즈는 미국 최대의 독립 신발 회사였고 연간 75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부채도 없었고 이익률도 높았으며 광고비도 경쟁사보다 적게 썼습니다. 거기다 미국 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건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버핏은 덱스터의 창업자 해롤드 알폰드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 테마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신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핏은 바로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버핏은 현금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폰드는 현금 대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주식으로 받으면 나중에 팔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었거든요. 버핏은 평소 자기 회사 주식을 잘 안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덱스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25,203주를 건넸습니다. 당시 가치로 4억 3,3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버핏은 그의 주주 서한에 이렇게 썼습니다. 덱스터는 전혀 손볼 게 없습니다. 찰리와 내가 본 회사 중 가장 잘 경영되는 곳입니다. 이 회사는 사업의 보석입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문제였습니다. 버핏은 한 가지 위험 요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가 수입 신발이었는데 이게 미국 신발 산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에서는 인건비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버핏은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덱스터의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이 위협을 모르는 것 같다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공장이 어떤 경쟁자와도 싸울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994년 인수 첫 해의 버크셔 신발 사업부 이익은 8,500만 달러였습니다. 꽤 좋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숫자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이익이 3,750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버핏은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미국 신발 회사들은 더 힘들다면서 우리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1996년에도 이익은 더 떨어졌습니다. 버핏은 회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1997년 덱스터 매출이 12%나 줄었습니다. 버핏은 경영진이 브랜드를 재정비하고 있다면서 1998년에는 상당 부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1998년 이익이 2,3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1994년 이익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버핏은 경영진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이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해 미국에서 팔린 신발 13억 켤레 중 93%가 수입품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만들면 똑같은 신발을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 소비자들은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싸면 그걸 샀습니다. 덱스터는 뒤늦게 해외 생산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쟁 우위가 완전히 사라진 뒤였거든요. 2001년 버크셔 신발 사업부는 4,60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대부분 덱스터에서 나온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덱스터의 미국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1,6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메인주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신발을 만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버핏은 2007년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거래 중 덱스터가 최악입니다. 내가 내구성 있는 경쟁 우위라고 평가했던 것은 몇 년 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버핏이 현금으로 덱스터를 샀다면 손실은 4억 달러 정도였을 겁니다. 큰돈이지만 버크셔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버크셔 주식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그 주식의 가치는 35억 달러가 됐습니다. 2020년에는 1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버핏은 가치가 제로가 된 회사를 사기 위해 버크셔 지분 1.6%를 내줬던 겁니다. 버핏은 이 실수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융 재앙으로서 이건 기네스북에 실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에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주식을 대가로 회사를 인수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 자체가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업의 일부를 내놓고 다른 사업을 사는 건 그 다른 사업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도 그 정도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덱스터 이후 버핏은 주식을 대가로 인수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패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 버핏은 영국의 한 슈퍼마켓 체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테스코였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이었습니다. 당시 테스코는 영국 식료품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찰리 멍거는 테스코를 두고 영국에 전능한 신과 같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버핏이 테스코에서 본 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식료품은 경기 불황에도 사람들이 계속 사야 하는 필수품이니까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테스코는 이미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였습니다. 버핏은 처음에 13억 4천만 달러를 들여서 테스코 지분 약 3%를 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62% 수익을 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테스코 주가가 떨어졌는데 버핏은 이걸 기회로 봤습니다. 더 샀습니다. 2012년에는 지분을 5% 넘게 늘려서 버크셔가 테스코의 세 번째로 큰 주주가 됐습니다. 총 투자금은 23억 달러, 약 3조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슈퍼마켓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거든요. 알디와 리들이라는 독일계 저가마트였습니다. 이 두 회사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상품 가짓수를 확 줄이고 대신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거였습니다. 테스코에 가면 케첩만 해도 1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디에 가면 케첩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 한 가지가 훨씬 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하면서 소비자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되면서 시간은 많아지고 돈은 줄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며 가장 싼 곳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테스코의 전략은 대형 매장에서 일주일치 장을 한 번에 보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시대에 안 맞게 된 겁니다. 테스코 주가는 2013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은 그제야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식기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일부를 팔아 4,300만 달러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2014년 폭탄이 터졌습니다. 테스코가 회계 부정 스캔들에 휘말린 겁니다.
회사가 이익을 2억 5천만 파운드나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프로모션 비용과 리베이트를 너무 일찍 수익으로 잡았던 거였습니다. 테스코 주가는 11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와 최고 경영자가 사임했습니다. 영국 금융당국은 테스코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버핏은 그때서야 남은 지분을 모두 팔았습니다. 2015년 주주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14년 동안 테스코의 문제는 달마다 악화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마진이 줄고 회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업의 세계에서 나쁜 소식은 연속으로 옵니다.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며칠 후에 그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버핏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주의 깊은 투자자였다면 테스코 주식을 더 일찍 팔았을 겁니다. 나는 꾸물거리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찰리는 이런 행동을 엄지빨기라고 부릅니다. 내 지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했는지 생각하면 그건 친절한 표현입니다. 최종 손실은 4억 4,4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약 6,200억 원입니다. 버핏은 처음에 테스코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경쟁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기업도 새로운 경쟁자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그때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버핏은 너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중에 버핏은 테스코 경험에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었습니다. 경영진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우면 아무리 사업이 좋아 보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패입니다. 이건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버핏은 항공주에 대해 수십 년간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2007년 주주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성견지명 있는 자본가가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이 있던 키티호크에 있었다면 후손들을 위해 오비를 쏴서 떨어뜨렸어야 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항공산업에 대한 버핏의 혐오가 컸다는 뜻입니다. 버핏이 항공주를 싫어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항공산업은 자본 집약적입니다. 비행기 한 대 사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한데 그 비행기가 돈을 벌어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둘째, 연료비가 불안정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 수익이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셋째,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항공권을 찾아다니고 항공사들은 끊임없이 요금을 깎아야 합니다. 실제로 버핏은 1989년에 US에어에 투자했다가 쓴맛을 봤습니다. 원금은 건졌지만 오랜 시간 고생한 뒤였고 운이 좋아서 빠져나온 거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항공주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항공주 익명 중독자 모임 회원이라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버핏이 항공주를 다시 샀습니다. 처음에는 버크셔의 투자 매니저 2명 중 하나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델타 에어라인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주식을 산 것이었습니다. 버핏 자신이 직접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핏이 이걸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분기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3년간 버핏은 4개 항공사 지분을 계속 늘렸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버크셔는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10%, 델타 에어라인스 9%,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10%,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8%, 4개 회사 모두에서 대주주였습니다. 버핏이 왜 생각을 바꿨을까요? 2016년 무렵 미국 항공산업은 과거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항공사가 합병하면서 경쟁이 줄었고 남은 대형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유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버핏은 2018년에 항공사 전체를 아예 인수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이 바뀐 거였습니다. 2017년 가을 버핏의 항공주 지분 가치는
9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1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4개 항공사 주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이 왔습니다. 1월에 중국에서 이상한 폐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는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3월이 되자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19였습니다. 항공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내 항공 수요가 95%나 급락했습니다. 비행기 3분의 2가 땅에 세워졌습니다. 공항은 텅 비었습니다. 항공사들은 하루에 수천만 달러씩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언제 다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연초 대비 아메리칸은 63%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70% 떨어졌습니다. 델타는 59%, 사우스웨스트는 46% 빠졌습니다. 버핏은 2020년 4월에 델타 지분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5월 2일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였습니다. 오마하의 빈 강당에서 버핏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핏은 말했습니다. 항공산업 지분을 전부 팔았습니다. 4개 항공사 주식을 전부요. 주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핏이 항공주를 사기 시작한 지 불과 4년도 안 됐는데 전량 매도라니요. 버핏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항공산업에 대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이 오랜 기간 때문에 습관을 바꿨는지 바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버핏은 총 투자금이 7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팔아서 회수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회수 금액이 40억 달러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손실이 30억에서 40억 달러, 원화로 4조에서 5조 원 사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버핏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내가 틀렸습니다. 4명의 훌륭한 최고 경영자들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확률상 낮은 일이 일어났고 그때는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버핏이 항공주를 전량 매도한 건 예상 밖의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버핏은 주가가 떨어져도 좋은 회사 주식은 계속 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버핏은 이번에 달랐습니다. 그는 항공산업의 미래 자체가 바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복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항공사들은 막대한 빚을 졌고 그 빚은 앞으로 수년간 이익에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좌석 수요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더라도 회사의 체질이 달라진 거죠. 버핏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에 돈을 묶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확정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버핏이 팔고 나서 항공주 가격이 올랐습니다. 2020년 5월 말 저점 대비 아메리칸과 사우스웨스트는 80% 넘게 반등했습니다. 유나이티드와 델타도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버핏이 너무 일찍 판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점에서 항공산업이 회복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신이 나올지, 사람들이 다시 비행기를 탈지, 항공사들이 살아남을지 불확실했습니다. 버핏은 불확실성 앞에서 손실을 멈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버핏은 자기가 항공주 익명 중독자 모임에 가입해야 한다는 걸 다시 상기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버핏에게 항공산업은 그런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버핏의 3가지 실패 투자를 살펴봤습니다. 덱스터 슈즈에서는 경쟁 우위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해외 저가 경쟁이 밀려오는 걸 알면서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대가를 치른 바람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테스코에서는 너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위험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꾸물거리다가 더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항공주에서는 산업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 앞에서 때로는 손실을 끊고 나오는 것도 선택입니다. 버핏은 이 실패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매년 주주 서한에서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07년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실수를 할 겁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찰리의 청사진을 갖고 있어도 나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에서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인 이유는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끌어내고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덱스터 같은 종목이 있지 않나요? 경쟁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 믿음만 붙들고 있는 그런 종목 말입니다. 혹시 테스코처럼 위험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꾸물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일 팔아야지, 다음 주에 팔아야지 하면서요. 아니면 항공주처럼 내가 잘 모르는 산업에 들어갔다가 예상 밖의 상황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투자는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버핏은 수조 원을 잃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규칙을 만들고 다음 투자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워런 버핏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린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60년간 살아남은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차이입니다.